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많이 힘들고 할 텐데 길게 쭉 펴면서 다시 처음처럼 세계사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사진 하나, 3월이 가고 있는데 3월 가기 전에 요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 사진 뭐냐면 여러분 선배들 사진이에요. 여러분 선배들 사진. 뭐 하고 있냐? 만세운동 하고 있네요. 이게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 우리 학교가 그래도 유관순의 학교다 보니까 19년 3.1운동 100주년에 이렇게 실제로 만세운동을 제안한 겁니다. 대부분 2학년 애들이에요. 어떤 활동하면 2학년들이 많이 오죠. 여러분의 선배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들 사이에 선생님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 자, 누구가 있는지 여러분들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제가 정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 뒷모습 보면 임반담임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이 선생님 아니고 나천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 테이마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뭐 잘 모를 거고 나머지 두 분은 알 거예요. 자, 한 분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분입니다. 자, 이분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저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종교를 가르치시는 강준호 목사님. 강준호 목사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자, 나머지 한 분,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분 어디 숨어 있나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여기 숨어 계시네요. 선생님 너무 작아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확대해드립니다. 확대해드리면 그런데 이게 이분이 지금 뭔가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우울한 표정으로 있었던 바로 이분 누구냐? 지리 가르치시는 김종명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에 그 당시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사실 아이들이 만세운동을 실제로 할 적에도 선생님들이 그 곁에 계셨듯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2학년 되니까 아무래도 입시에 좀 가까이 오게 되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떤 뜬소문들에 많이 현혹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를 놓치게 되고 뭔가 가슴 설레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뜬소문에 여러분이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을 지금 언급했죠. 여러분이 지금 가는 2학년 이 길, 여러분은 처음 가지만 이 길은 앞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본 길이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본 길. 그 선배들은 지금 없어요. 하지만 그 선배들, 떠난 선배들이 갔던 그 2학년의 그 모습을 바로 선생님들이 봤죠.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역사의 목격자들. 그러니 이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잘하는지, 어찌하면 안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꽤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뜬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정보는 선생님으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을 그 역사적 증언자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뜬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과 함께 100년 전이 그러했고 19년이 그러했고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꼭 잘 가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무굴 제국의 마지막 이야기. 지난 시간에 국타의 고전 문화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무굴 제국의 이야기 우리 아크바르 황제하고 아우랑제보 황제 요 두 분을 주요하게 영토를 비교하면서 좀 살폈어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무굴의 마지막 이야기 살피면서 인도를 끝내고 유럽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문화 쪽이에요. 문화 쪽. 자, 무굴 제국은 이슬람 왕조예요. 이슬람입니다. 근데 기존에 힌두 문화가 국타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랑제보와 그 전에 아크바르가 이 힌두 애들을 어찌할 거냐 가지고 관용이네 불관용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정치 이야기고 적어도 문화 사회 입장에서는 힌두와 이슬람이 섞였겠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문화가 바로 여기 이야기입니다. 힌두와 이슬람이 융합되었다. 자, 첫 번째 시크교. 앞서서 우리가 그 아우랑제부가 이슬람이 최고다 그러면서 억압할 적에 반발이 힌두에도 나왔고 그리고 시크교도 나왔다 그랬죠. 그 시크교가 무굴에서 출현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힌두와 이슬람이 섞인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마니교 이것저것 모아서 마니교 그것처럼 힌두도 있고 이슬람도 있으니까 짬뽕된 종교 하나 생긴 거예요. 바로 시크교입니다. 시크교. 시크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분들이 시크교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요분들이 시크교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시크교예요. 공통점 찾았나요? 수염이 길죠. 수염이 깁니다. 이분들이 장발, 수염 잘 안 건드려요. 이게 상징이고 터번도 꼭 씁니다. 터번도 꼭 쓰고 칼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칼. 이 시크교가 이 창시된 종교다 보니까 이 이슬람을 위에도 썼던 이 무굴에게 엄청난 탄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장력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가장 강력한 주력군인들 시크교도들이죠. 왜 해외의 용병들, 정말 싸움 잘하는 용병들도 시크교를 많이 채용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무장력의 상징이죠. 지금 인도의 총리예요. 총리입니다. 만모아 싱인데 이분도 터번 쓰고 수염이 길죠? 이분 시크교도예요. 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면 그 명품의 상징 구찌가 시크교의 터번을 만들어서 돈벌이였어. 이 터번을 명품을 만들었나봐요. 이 뭐 터번이 인도교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특히나 시크교도들은 필수로 쓰는 게 바로 그렇죠. 뭐 시크교 간단히 이야기했고 지금 인도는 대체로 이제 힌두교도들이고 이슬람교가 알고 있고 시크교도 이렇게 뭐 비율은 얼마 없지만 인구수가 뭐 상당히 많죠. 시크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언어도 이제 섞이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쿠란이 번역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랍어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 들어왔다면 아랍 들어온 겁니다. 인도말하고 아랍말하고 이제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르두어가 생겨났고 무굴웨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페르시아, 세미라, 뭐 인도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이제 덧붙여져서 인도의 고유한 이제 미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간다라, 그 다음에 굽타, 세 번째 무굴 미술인데 요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 지금 무굴이 한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상징하는 유물 하나는 알아둡시다. 바로 타지마할과 아그라성이 있는데 타지마할 알아두세요. 타지마할은 밑에 당구장으로 또 뽑았죠. 이게 이제 인도가 가장 자랑하는 문화유산 타지마할이죠. 여기 보면은 이슬람의 영향 많이 받아서 코란 구절이라든지 여기 위에 이슬람의 상징들이 잔뜩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보니까 벽돌양식 인도. 영권무늬는 인도이기도 하고 또 불교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회화 미술도 여기 안에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도가 걸어온 모든 길의 문화가 집산됐다.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말이죠. 타지마할은 샤자한 국왕의 왕비를 추모하기 위한 묘지였다. 이게 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했어요. 그럼 타지마할은 뭐냐? 여기 나온 샤자한의 왕비가 바로 타지마할이라는 왕비입니다. 이거 왕비 이름이에요. 왕비가 묻힌 무덤.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기에 이렇게 샤자한이라는 국왕은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이런 멋진 묘지, 궁전 같은 묘지를 지었나? 오늘 그 이야기 잠깐 해줄게요.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배웠던 아우랑제부입니다. 아우랑제부의 아버지가 바로 샤자한이에요. 자, 여기 있는 묘한 눈빛을 주는 이렇게 좀 야리꼬리한 이 눈빛 샤자한입니다. 샤자한이 사랑했던 이 왕비가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 정말 사랑하는 거 같죠? 눈빛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했는지 자식이 1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5번째 정말 많이 나왔네요. 15번째를 다시 임신합니다. 타지마할이 임신했어요. 그 15번째를 지금 낳고 있는 낳고 있었어요. 출산하고부터는 언제나 고통스럽죠. 야, 그 타지마할이 이제 15번째 자식을 낳고 있어요. 밖에서 아마 샤자한이 초조하게 자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애를 낳고 있는 산파가 이상하게 느꼈어요. 이게 뭐 출산이라는 게 이 어미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샤자한이 그래요. 타지마할이 그랬습니다. 날적에 어머니가 되게 위험한 상황. 그래서 이제 산파가 큰일 났습니다. 황제 지금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샤자한이 그 사이로 뛰어가고 왕비 죽으면 안 돼요. 막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타지마할이 죽어요. 그 죽은 타지마할의 손을 잡고 샤자한이 했던 말. 왕비 죽으면 안 돼요. 네, 당신과 생을 끝까지 가겠소. 내가 세상에도 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묘지를 당신에게 바치리라. 그래서 만든 게 타지마할입니다.
정말 이 샤자한은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끊어버리고 머리가 새하얀데도 뭐 개의치 않고 국가는 자신의 첫째 아들에게 맡기고 무려 22년 동안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인부를 20만 명이나 쓰면서 그 멋진 타지마할이라는 묘지를 조성합니다. 인부 22명의 손목은 끝나고 나서 다 잘랐대요. 더 이상 이 궁정과 동일한 걸 만들 수 없도록,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도록. 그게 바로 타지마할. 그 이 뒷이야기가 살짝 있어요. 그 첫째에게 맡겼다 그랬죠. 그 샤자한은 타지마할 만드는 거였고, 첫째가 좀 어리버리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들이라 그랬지. 얘가 첫째가 아니라 아우랑제부가 셋째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입장에서는 형이 통치를 거의 너무 막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야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우랑제부가 쿠데타로 첫째 형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에 올라버렸어요. 아버지도 반미치광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면 어머니인데 가세요. 그래서 타지마할의 탑에 아버지를 가둬버려요. 8년 동안 가두었고 결국 샤자한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같이 묻히죠. 타지마할에 담긴 샤자한과 타지마할의 이야기 좀 오늘 살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끝났고 경제 부분에 여러 가지 직물이나 향신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단에 영토 나와요. 자, 이 영토로 손을 가지고 왕조 구분하셔야 되죠. 가장 끝자락에 살짝 남은 마우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계통이랑 가까운 바로 이 쿠시안, 북인도의 왼편으로 기울었다 그랬죠. 자, 이 데칸고원 북쪽을 장악한 구타, 마지막으로 데칸고원까지 내려온, 아우랑제부 때 내려왔지만 바로 무굴, 아크바르는 데칸고원 위쪽, 아우랑제부는 그 밑까지 온 무굴. 이렇게 해서 영토선 가지고 왕조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살폈고, 자, 인도 문화가 이제 동아시아에 꽤 많이 전파돼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야기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세계사 내용을 줄인다고 짧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할게요. 자, 지도를 보면서 두 개의 유물은 알아둬야 돼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물이기도 하죠. 자,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여기에 있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앙코르와트. 이 앙코르와트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냐? 캄보디아에 있어요. 캄보디아 여행 가면 앙코르와트가 항상 이제 여행지에 꼽히죠. 거기 보면 크메르 제국이 만든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 지금의 캄보디아에 있는 유적인데, 얘가 이제 원래 힌두 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비슈누라든지 시바시나 이렇게 잔뜩 이제 성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적인 힌두였는데 그 이후에 또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불교 사원으로 쓰였다. 이렇게 아주 짧은 이야기가 담긴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이 지도에 이 위치 좀 알아두시고, 이게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국기에 그냥 앙코르와트를 넣어버렸죠. 나라가 얼마나 앙코르와트를 사랑하는지, 상징으로 삼는지 볼 수 있어요. 앙코르와트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 때 봤었던 영화 화양연화라는 영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영화고, 중국 배우 양조위와 장만옥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양조위의 아내가 몰래 있었죠. 그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장만옥의 남편이 몰래 있었겠죠. 그 남편이 바람 피고 있었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이 허전한 유부남과 유부녀가 우연히 스치면서 서로 그 허전함을 확인하고 그 허전함 속에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간절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영화에서 보여주고, 마지막 장면에 앙코르와트예요. 여기 지금 앙코르와트예요. 앙코르와트에 누가? 양조위가 마지막 장면에 여기 옵니다. 이 천년의 역사가 담긴 이 고고한 곳에 내려서 그 돌틈에다가 자신이 이 장만옥에게 하고 싶은 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돌틈에다가 속삭이는 게 마지막 장면.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영화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말이 그 천년의 돌틈에 새겨지면서 아마 천년이 갔으면, 천년처럼 이어졌으면 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제가 대학교 때 이거 보면서 정말 그 가슴에 담겨갖고 저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많았겠죠. 저도 많았어요. 경복궁 돌틈에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좀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두 번째 유서. 자, 이번에는 앙코르와트가 아니고 캄보디아가 아니고 그 밑으로 가면 섬나라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사이렌드라 왕조의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 이 보로부두르 사원. 뭐 눈으로만 봐도 굉장하죠. 여러분 뭐 피라미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이상으로 큰 유적. 여기에 불상만 수천 개입니다. 이게 8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사이렌드리가 만든 건데 이게 1000년 동안 잊혀져요. 그랬다가 이제 서양인에게 발견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죠. 이 정글 속에 묻혀있던. 요게 이제 불교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 당연히 인도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도 보면서 앙코르와트, 보로부두르 요걸 좀 구분하시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명사들만 가지고 계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저 서아시아부터 시작한 인도를 거쳐왔었던 요 챕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나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길이 많아요. 이제 유럽으로 급히 떠나볼까요? 급히 떠나보겠습니다. 자, 잠시 숨호흡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유럽으로 떠나겠습니다. 유럽이 나와주세요. 유럽. 자, 이제 유럽 이야기가 왔어요. 자, 이제 아마도 1학기는 유럽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의 첫머리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뒷장 장수를 넘기면 자, 그리스 로마. 유럽의 천문이죠. 그리스 로마 고대 문명을 우리 살피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한동안 좀 머물러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스 문명부터 볼까요? 자, 그리스 문명의 시작은 에게 문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에게 문명은 어디냐? 자, 여기가 소아시아네요. 소아시아 안쪽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이죠. 자, 여기가 문명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그리스. 소아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바다. 에게! 조그만 바다. 에게! 이렇게 작아! 조그만 바다. 요게 에게해예요. 요 에게해인데, 요 에게해에 문명이 싹 터서 에게 문명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 문명은 아마도 요 서아시아 문명이 국물이 튀면서 여기에 이제 문명이 선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밑에 섬 하나 있죠. 요게 이제 크레타 섬이고 크레타 섬을 기점으로 삼은 크레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미케네 문명. 소아시아 일부에 있었던 트로이 문명. 여기에도 참 이야기 많죠. 이 미케네랑 트로이랑 싸운 게 여러분 잘 아는 그 트로이의 목마 나오는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오디세이 나오는. 요 크레타 문명의 요 크노소스, 요거는 이제 여러분 미로 궁전하고 뭐 이카루스의 날개라든지 뭐 이런 거 잔뜩 있는 여기만 해도 신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 시간만 있으면 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북쪽에서 거기 보니까 도리스인이 쳐들어옵니다. 도리스인은 유럽 역사에서 잘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유목민족으로 추정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를 싹 쓸었던 모양이에요. 한동안 요 지역이 암흑기에 있다가 요 미케네 문명의 바로 요 지역에 이제 그리스가 폴리스를 세우면서 드디어 그리스의 꽃이 핀 거죠. 자, 이야기 에게 문명 이야기 살짝 봤고요. 자, 폴리스의 성립 보겠습니다. 폴리스의 성립. 자, 지금 이쪽에 이제 잔뜩 폴리스가 있어요. 폴리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도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죠. 이 폴리스는 최초에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했다. 왜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얘네가 성립하냐? 앞서서 도리스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나온 거야. 또 누군가가 쳐들어올 거야. 야, 성싸. 그게 이제 하나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겁니다.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앞에 있는 경험치가 반영된 거예요. 자, 이 폴리스의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폴리스의 구조. 자, 폴리스의 구조는 밑에 보니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이어지더라. 자, 이게 이제 폴리스예요. 자, 아크로폴리스가 이 위에 있어요. 자, 높은 곳에 있네요. 여러분, 아크로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울 적에 접두사, 전미하 이런 거 외우죠? 영어 단어 중에 혹시 이거 아나요? 아크로베틱. 요게 고개사라는 뜻이에요. 고개사. 높은 곳에서 묘기 펼치는. 아크로포비아. 역시 아크로가 붙었는데 아크로포비아는 고소공포증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높다라는 뜻이죠. 이 에크로는 꼭대기라는 뜻이죠. 꼭대기.
자, 그럼 에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뭐예요? 폴리스의 꼭대기, 가장 높은 곳. 이 높은 곳에 세운 곳이 아크로폴리스고 여기에 뭘 세웠어요? 신전을 세웠죠. 기본적으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신전의 역할만, 종교적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벽이 있잖아. 왜? 외적 방어.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밑에 쪽은 뭐 이렇게 당할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성을 쌓아서 항전하기 위해서. 에크로폴리스는 군사적 목적과 종교적 목적이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랬다가 이제 저지대, 이 밑에 지역에는 주거지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여기 이제 광장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공공시설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상업시설도 하고 이 광장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꼽힌 거죠. 그래서 아고라 하면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맞고요. 자, 이들은 각각의 시민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독립된 시민공동체. 얘네가 하나의 통일왕조를 이룬 게 아니고 다 각각 낱개예요, 낱개. 그런데 낱개로서만 있었냐? 얘네들끼리의 관계는 없었냐? 그게 그 옆에 나오는 말이에요. 독립된 시민공동체로 각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어가 같았어요. 다 똑같은 언어를 썼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위만이 왔을 적에 준왕이 위만 보니까 뭐 우리 복장이고 말해보니까 우리 애야. 말만 해보면 우리 애인 거 알죠? 똑같아요. 여기가 그런 의식이 있었고 언어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다 동일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올림피아드 뭐 잘 알다시피 체육대회를 같이 열었죠. 이거 같은 뭐 우리 학교도 우리 애들하고 체육대회 하듯이 얘네들이 이제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올림피아드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 당시엔 성인 남성이 옷 안 입고 올림피아드 했어요. 그건 뭐 그때 문화인 거죠. 여러분들. 자, 헬레네스라 자칭했다. 헬레네스 나왔습니다. 우리 헬레네즘 때 잠깐 봤죠? 우리 프로메테우스의 자손, 바로 인류를 헬렌이라고 그랬고 이 헬렌이 바로 그리스인들을 상징하는 말.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들을 헬렌의 자손, 그래서 헬레네스라고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신은 헬레네스야. 그럼 나머지 애들 이민족을 뭐라 불렀냐? 이민족을 부른 말이 거기 나오는 바르바로이에요. 바르바로이. 자신들은 헬레네스고 쟤네는 바르바로이. 바르바로이는 그리스 말로는 되게 선한 말입니다. 비하하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말이죠. 얘네들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다른 애들과 우린 달라. 요게 이제 얘네들이 같이 가졌었던 어떤 동족의식, 공통의식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 문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3번이 이제 꽂히고 3번이 시험에 나오고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이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아테네의 민주정치. 뭐 별표 치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 폴리스 중에 아테네에서 핀 것이고 민주정치, 정치가 영어로 팔라틱스죠. 팔라틱스. 바로 폴리스에서 꼽혔다 이런 말이죠. 바로 어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민주정치죠. 민주정치. 자, 백성이 주인된다. 어떻게 백성이 주인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법과 정치에서 이미 배웠다면서, 최근에 배웠다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또 말하겠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배운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은 그래요. 처음에 왕정이었대. 왕정. 왕이 이제 모든 권력을 쥐었다는 건데 이 왕을 몰아낸 애들인데 그 옆에 보니까 귀족정이야.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고 이제 귀족이 정치의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귀족. 자, 지금 상은 이제 귀족정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테네가 해외 식민지도 없고 상공업도 이제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막 상공업도 없고 해외 식민지 얻으니까 이 돈을 버는 계층이 생기지. 그 계층이 이제 귀족도 돈을 벌었겠지만 평민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평민이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평민들이 그것을 중장보병의 활약이라 한다. 중장보병에 밑줄 치세요. 자, 보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말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군인 이런 뜻이고, 중장이 뭐냐? 중무장. 아주 무장을 많이 한 걸 우리가 중무장이라고 하죠. 중무장을 줄여서 중장보병이에요. 여기 중장보병 보세요. 투구 썼죠? 방패 들었지? 창 가지고 있죠? 갑옷 입었죠?
중무장한 보병, 바로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이 그리스 때 이렇게 집결하면서 전투를 펼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군역 나갈 적에 식량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싸간 거 알아요? 국가가 안 줍니다. 중장보병도 마찬가지. 이 중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장비들을 국가가 안 줬어요. 그럼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산 거잖아. 그러니까 평민들이, 돈 번 평민들이 그 돈 가지고 무장한 겁니다. 무장해서 중장보병으로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전투에 참여하게 돼서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중장보병으로 활약하면서 군사적인 역할도 한 겁니다. 국가에 기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국가에도 기여했는데 나한테 권력 안 주냐? 나도 좀 얻자!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권력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귀족이 가지고 있잖아. 그 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중장보병으로 활약했고 나 돈도 있고 내 국가에다 헌신했다. 이제 나눠 먹자. 권력 좀 나눠 먹자라고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정의 시작이고, 결과는 어쨌다는 거예요. 평민이 그 권력을 안게 되었다. 모두가 다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민주정이 결국 실현된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귀족이 가지고 있었는데 평민들이 경제력, 군자력을 중장보병의 활약 속에서 얻으면서 의문을 제기하더라. 나에게도 달라 하더라. 자, 이제 그 과정이 밑에 나오는 세 단계 과정입니다. 세 단계 과정. 자, 요거 가볍게 좀 살피면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권 정치죠. 금권. 금은 money예요, money. 돈. 권은 권력. 돈으로 돈이 곧 권력이다, 이런 뜻이죠. 도대체 뭐길래 금권 정치가 있을까? 이 금권 정치를 주장한 사람 솔론. 여기 다 중요해요. 금권 정치부터 해서 3번의 페르클레스까지 여기는 뭐다? 에이스예요, 에이스. 시험으로 따지면 에이스입니다. 솔론이 주장한 게 금권 정치예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좀 나눠보자, 뭐 이런 뜻이죠. 자, 시작은 그렇습니다. 귀족과 시민이 갈등을 해요. 이제 시민들이, 평민들이 우리도 좀 갖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시작돼서. 그래서 솔론이 나선 겁니다. 야, 이 갈등을 내가 조정할게. 그래서 이 솔론을 조정자라고도 불렀어요. 내가 조정할게. 자, 그래서 조정의 방안이 뭐냐? 방안이 거기 나오는 말. 재산에 따라서. 이게 돈이죠.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 황금이 아니고 여기서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민 너희들도 돈 좀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지? 좋다. 그럼 그 논리대로 가자. 그러면 돈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권력을 차등하자. 그래서 4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재산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배분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은 돈이 아주 많으시죠. 뭐 몇 조 원이 돼요. 나는 집에 돈이 없습니다. 자, 가진 재산 가지고 참정권을 나누어서 이재용 회장님은 국민 투표할 적에 100만 표, 한 사람 100만 표를 하고, 난 돈이 없으니까 한 표. 이겁니다, 이거고. 재산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평민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귀족도 좀 불만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다 가지고, 이렇게 쌍놈이라는 표현은 이 상민을 양반이 그때 비하해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욕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빗대면 귀족은, 야, 이 쌍놈들아, 니네가 나랑 어떻게 권한을 같이 행사하냐? 기분이 기본적으로 나빠요. 주는 거예요. 최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귀족도 나쁜 거고, 평민은, 아, 내가 노력하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보상이 안 되냐?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정하고 싶었지만 결국 귀족도 평민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귀족도 평민도 모두 불만을 가지며 이 재산에 따른 차등, 4등분 차등의 조정의 역할을 했던 금권 정치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더 조정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겼어요. 귀족도 평민도 이 갈등, 더 큰 갈등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테네가 상당한 혼란에 빠져요. 이 혼란 속에 출현한 게 밑줄 참주입니다. 참주예요. 아, 사실 세계사에서 참주라는 말, 이런 것들 좀 지워야 돼요. 아, 이게 참주가 참주 위에다 쓰세요. 구테타로 집권한 독재자. 구테타로 집권한, 구테타라는 표현은 뭐예요? 비합법적인 방식, 뭐 이런 뜻이겠죠. 구테타로 집권한, 사실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정도 불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란한 틈을 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에이, 야,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독재자가 출현한 겁니다. 독재자. 그래서 이 참주가 등장하고 그 밑에 참주가 나오죠. 비합법적인 정권을 장악하는, 이게 구테타죠. 독재 정치를 펼쳤다. 바로 독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독재자가 등장하면서 한동안 소위 말하면 민주정이 싹 트여 하다가 어찌 보면 위기에 빠진 겁니다.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위기를 해결한 사람이 그 밑에 나오는 민주정의 기초를 닦았다는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에다 별표를 더 때리세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클레이스테네스를 말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많거든요. 자, 앞에 살펴보세요. 지금 참주가 등장한 걸 막기 위해서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대안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도편추방제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 도편추방제. 말 그대로예요. 도는 뭐냐면 도자기. 편은 뭐냐? 우리 파편할 적의 편자예요. 조각. 그러니까 도편은 도자기 조각 이런 뜻이고 추방은 뭐예요? 도자기 조각을 어떻게 이용해서 누군가를 추방했다 이런 뜻입니다. 추방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지금 참주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를 주죠. 이 당시에는 이제 도편을 준 거예요. 도편을 줘서 야 참주가 될 만한 사람, 참주가 될 정도라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참주가 될 만한 사람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쫙 그걸 가지고 이제 도편을 모아갖고 이제 그걸 까죠. 그래서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은 너 참주가 될 수 있으니까 추방 쫓아내는 겁니다. 자, 도편이 개수되면 도편을 이제 투표한 다음에 도편을 센 거예요. 최다이면서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참주될 확률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열흘 이내 정리하고 10년 동안 도시에서 추방한다. 자, 그래서 도편 추방제로 사실 참주될 만한 사람을 애초에 뿌리부터 지금 제거한 거죠. 사실 그 사람은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죠. 여러분 1학기가 시작됐지만 지금 회장 뽑혔죠? 2학기 때 도편 추방제 방식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투표를 해요. 그래서 가장 다득표자 회장 뽑지 말고 옆반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이게 그리스 방식이라고. 뭐 좀 너무한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스에서 이 도편 추방제를 실시한 이유 뭐라고? 참주의 등장. 앞에 참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로 기본적으로 참주의 등장을 우선 제거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권력을 나눠줘야죠. 귀족과 평민의 이 권력의 갈등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해결책이 거기 나오는 부족제 개편이에요. 이거는 좀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부족제 개편의 방향은 혈연 중심의 부족제에서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족은 혈통입니다.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에요. 이게 혈통으로 이어져서 가문으로 이어지는 게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혈통 중심으로 부족제가 운영됐다 이런 말은 귀족 중심으로 부족제가 운영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귀족 중심의 혈통 중심의 부족제를 이제 개편하는 거예요. 뭘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귀족이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지. 힘을 못 쓰게. 자, 좀 볼까요? 구체적인 거. 자, 거주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를 도시지역과 해안지역과 산간지방. 산지는 산간지방이에요. 이제 구릉이라든지 산지예요. 자, 거주지로 나누어서 자, 요거를 쪼개는 겁니다. 10개의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10개의 해안지역으로. 그리고 10개의 산지, 산동네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혈통이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묶어요. 한 세트로. 도시 하나, 해안 하나, 산 하나. 요렇게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을 강조하면서 지 동네에서 내가 잘났네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귀족은 이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 반장이 우리 반에서나 반장이지 옆반 가면 별거 없잖아.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1지역에서 떵떵거리는 애 이렇게 묶여버리면 떵떵 못 거리는 겁니다. 요 한 세트로 묶이는 걸 데모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몇 세트가 묶이겠어요? 10세트가 묶이겠죠? 그래서 10개의 데모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데모스마다 추첨을 통해서 50명을 뽑습니다. 50명을. 혈통을 전혀 무시하고 추첨으로 뽑아요. 제비 뽑아서. 그래서 이 50명의 대표가 모여서 500명이 되겠죠? 500명이 되겠죠? 그게 500인회예요. 그게 500인회. 뒤에 보면 나오죠? 자, 부족제를 개편해서 혈연 중심의 귀족 중심의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으로 바꿔버리면서 귀족 힘을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50명씩에서 500인회 혹은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여기는 이제 귀족이 힘을 못 씁니다. 이 데모스를 중심으로 해서 클라시 통치하였다.
데모스를 중심으로 한 통치의 데모크라시. 바로 이제 귀족의 힘이 아니라 평민이 힘을 쓰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귀족제, 부족제 개편이에요. 귀족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그 밑에 500인평의 구성 그리고 운영 이런 걸로 설명 들었으니 방금 제 설명과 더불어 참고해서 이해하시라. 자, 그렇게 해서 클레이스테네스 두 가지 제도,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민주제를 사실상 완성한 사람, 완전하게 만개하여 꼽힌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자, 클레이스테네스 뭐 전성기라고 보면 되죠. 민주정의 전성기. 자, 거기 보니 이 페리클레스 때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를 거둔 때네요.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페르시아 누군가요? 바로 알케메네스 페르시아죠. 옆에 적으세요. 알케메네스 페르시아. 조금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리우스 1세. 알케메네스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랑 붙었었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조금 이따 그걸 자세히 배울 거지만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자, 페리클레스가 전쟁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란 뭔가요? 전쟁 뭐예요? 전쟁은 도박입니다. 돈이 걸린 도박이에요. 여기서 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기면 다 얻는 거죠. 오로아 나생이에요. 오로아 나생. 지금 그리스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올 다 얻은 겁니다. 뭘 얻었어요?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곧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 왜 민주정이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걔가 기초가 돼야 돼요. 지금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풍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기존에 유지했었던 민주정의 전통을 드디어 꼽힐 수 있었던 거죠. 자, 제도적인 장치 몇 개 볼게요. 자, 첫 번째 민회, 밑줄. 자, 민회 결국 이제 완성체죠. 500인회 이후에 사실상 완성체인데 읽어볼까요? 여기서 민자는 뭐냐면 everybody라는 뜻은 뭐예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신분적인 구분 없이. 그 옆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모든 남성. 여기에 신분 없어요. 신분적인 것이 없는 모든 남성이 모이는 게 바로 민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적인 어떤 영향력이 이제 배제된 거죠. 여기에 입법권을 주는 거예요. 입법권. 지금의 국회 같은 거죠. 결국 법으로 통치한다고 친다면 이제 평민이 귀족과 더불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을 같이 나눠 가진 거죠. 이러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있지 않나요? 성인 남성. 그럼 누가 배제된 거예요? 여성.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 다 배제된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아쉽지만 그리스 민주정의 한계는 여성과 노예와 그리고 거류민들, 거류 외국인들이 다 배제된 어떠한 한계가 있더라. 히스토리, 남성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여성들은 인간 취급을 사실 못 받았어요. 앞으로 역사가 계속 전개되는 와중에 여성의 등장 이런 것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민회 살폈고요. 자, 그리고 추첨제를 썼다. 추첨,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요게 추첨기예요. 추첨기. 여기 이제 제비 뽑기처럼 딱 뽑기가 들어있어요. 딱 뽑으면 내가 이제 반장이구나. 그리고 반장 이런 거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쫙 있고 딱 다 뽑아봐. 그런 다음에 딱 뽑으면 반장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반장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사실 불공정한 것 같죠. 능력 있는 사람이 반장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관직 차지했는데 관직을 이렇게 제비를 뽑다니. 어찌 보면 여러분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민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장애자든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통치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바로 민주정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이게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반장할 수 있어요. 왜? 반장은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도우면 된다. 이게 바로 추첨제죠. 추첨제. 2학기 땐 제비 한번 뽑아볼까요? 자, 바로 추첨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능력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데 가난한 평민이 뽑았는데 관직이 나와버렸어. 관직위를 수행하려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내 일거리까지 못하면 이 사람 누가 먹여줘?
자,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그래서 추첨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옆에 나오는 말 수당제. 수당이 뭐예요? 돈 줬다고, 돈 줬다고. 가난한 사람이 공직을 하려면 줘야죠, 국가가. 이 수당제를 실현하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페르클레스 때 돈이 있었다고. 바로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그 금전적인 넉넉함으로 민주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수당제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시민도 이 수당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공직에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참여했다. 자, 결과적으로 아시지만 여성 거류인 노예는 국가 권력의 참정권에 배제되었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솔론의 금권 정치, 우리 재산에 따른 차등 분배.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참쥐의 등장. 자, 클레스테네스가 이 참쥐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 그리고 귀족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부족제 개편, 그래서 500여 년을 만들었죠. 자, 마지막 페리클레스 때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미네와 더불어서 추첨제와 수당제를 했다. 자, 그리 어렵지 않고 여러분 법과 정치에도 배웠으니 오늘 적절하게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 그리스 이야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